옛날 옛적 아주 먼 미래의 행성 실루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루엄은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곳으로 사람들은 이제 행성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의 생각과 순간적인 경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도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었고,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엔 주목받지 못하던 조용한 철학자 롤스탄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는 실루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공정사회 만들기라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행성 전체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도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롤스탄 박사의 실험이 무료였고, 무엇보다 게임이라는 단어에 호기심이 생겨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롤스탄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을 방대한 사이버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심지어 성별이나 나이까지 까맣게 잊게 되었지요. 이곳에서는 오로지 존재감만이 살아있었습니다. 롤스탄 박사는 이를 무지의 베일이라 불렀습니다. 이 무지의 베일 아래에선 누구도 자신이 향후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이 되도록 일하는 관점에서 사회 이 법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시작하였고, 수십억 개의 목소리가 새하얀 공간을 울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이는 자신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누구도 이익을 독차지할 수는 없게 해야 해. 한 참가자가 외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며 가장 불리한 이들도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해.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점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참여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 계약이 싹트게 되었고, 실루엄 행성은 점차 불평등을 줄여나가며 모든 시민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실로 놀랍게도 그들은 이전과 사뭇 다른 세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실루엄의 시민들은 롤스탄 박사가 제안한 대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루엄 행성은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롤스탄 박사의 실험은 단지 한 게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실루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이날이 되면 실루엄 사람들은 다같이 모여 이 대규모 실험을 기념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진정으로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철학적 논쟁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노장 케빈이 살고 있었다. 그는 종종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펼치곤 했는데,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케빈은 오늘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네 하고 말했다. 우리 마을을 생각해보게. 케빈이 말을 이어갔다. 여기 우리가 아주 익숙한 토끼굴 문제가 있다고 치세. 이 토끼굴에는 몇 년 동안 마을의 토끼 수가 통제 불능으로 불었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말했지.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이 토끼들을 잡아먹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케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 않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밭을 지키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토끼들을 전혀 해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네. 그녀에게 토끼들은 가족이자 친구이지. 자, 그렇다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감정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울까? 대중들이 생각에 잠겼다.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세. 그들은 말하겠지.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토끼를 잡든 말든 각자의 자유에 맡기자는 거지. 하지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원의 과잉 개발이나 공동 자산이 훼손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케빈이 미소 지으며 강조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네. 샌델의 말씀처럼 말이지. 우리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어 그분의 관점을 이해하고 동시에 다수의 필요도 고려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정의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 함께 참여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네. 우리 마을의 이 작은 문제도
그러하듯이 세상은 무수히 많은 종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날 케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조금 더 이해와 협력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케빈이 강조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로 자리잡게 되었고, 케빈의 썰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원 측을 절묘하게 설명해주는 사례로 듣는 사람마다 미소를 띠게 만들죠. 이야기는 어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으며, 주말이면 언제나 산책을 나온 사람들,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 그리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에 경외심을 품던 마을의 예술가가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 조각상은 독특하게도 생김새가 아주 우스꽝스러워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귀, 엉뚱한 표정, 그리고 한쪽 눈만 감겨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커지고 있는 마을 예산 문제를 논의하던 중 새로 오게 된 젊은 시장이 이 조각상을 없애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겁니다. 그는 이 조각상을 다른 더 중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죠. 이 제안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마을의 오랜 주민들은 조각상이 중요성을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겐 이 조각상이 그 자체로 추억이고 역사의 일부였으니까요. 이에 시장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조각상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라며 공리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의 공간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이의 웃음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결정이 아닐까요? 이 단순한 말은 앉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조각상을 보면 웃음을 터뜨렸던 날들의 행복을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벤담의 공리주의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조각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조각상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제공하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단지 물질적인 것이나 사용 가능한 공간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넓은 마음으로 마을을 관리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아 새로운 주민들에게도 회자되었고, 벤담의 이론을 가장 익살스러운 방식으로 체험하게 된 사례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벤담의 원칙이 얼마나 실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리의 나무마다 초록잎이 무성했던 어느 마을에 살던 젊은 철학자 필립이 있었습니다. 필립은 항상 호기심이 넘쳤고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밤낮으로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그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에 푹 빠져 있었죠. 하루는 필립이 자주 가는 찻집에서 우연히 친구인 엘레나를 만났습니다. 엘레나는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늘 마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엘레나는 마을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행운의 크로시라고 불리는 특별한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마을 초입에 있는 큰 버드나무 밑에 놓인 오래된 종을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필립, 넌 그 종을 울려본 적 있니?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그 종이 소원을 들어주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이 만들어낸 어떤 인과관계는 흥미롭네. 필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휴메의 이론을 엘레나에게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엘레나. 사람들은 그 종을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해서 그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지. 하지만 휴메에 따르면 사실 그건 그냥 반복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기대일 뿐 필연적인 연결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엘레나는 한순간 생각에 잠겼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보는 게 어때? 우리 각자 소원을 빌고 종을 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해볼까? 필립은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엘레나가 종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높여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 이루어라 최고의 파이 레시피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필립도 종을 울리면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엘레나는 정말로 마을 최고의 제빵사로부터 비밀 파이 레시피를 배우게 되었고 필립은 오래된 휴메 글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둘은 다시 찻집에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말하겠어? 종소리 덕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대한 일이 현실이 되었잖아.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튠이 말한 대로 그저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사건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필립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찻집에서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일상 속의 사소한 사건들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종을 울리는 것은 마을의 작은 장난으로 남았지만 그날 이후 필립과 엘레나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만의 인과관계를 상상하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다시 종소리를 울리면서 삶이 주는 작은 기적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필립과 엘레나의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대한 튠의 사색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때로는 과학 너머의 추론과 상상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